이게 내가 개인 사업자 할 때랑 이게 헷갈리는 거야. 개인 사업자 할 때 내 명의로 그냥 통장에 쓰는 건 내 돈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은행에 내 주민등록번호로 계좌를 개설해 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막 갖다 썼는데 법인이 세율 더 적다 그래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어. 또 그냥 막 갖다 쓰다 보면은 한 5년 있다 세무서에서 똑똑하고 와요. 그럼 한 10억 정도 가져가셨네요, 법인 돈을. 이거 10억 정도 한꺼번에 급여로 가져온 걸로 해서 세금을 한꺼번에 때리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돈 다 쓰고 없는데 갑자기 5억을 세금을 내래요. 그러면 이제 그랜저 걸고 돌진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미리 알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미리 조심하면 되는 건데, 이게 법률상으로는 무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뭐 이런 세금 혜택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기본적인 틀을 줬으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뭐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걸 다 봐주면 세금 낼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급여로 가져가거나 할 수 있는데, 그때 어차피 이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뭐 법을 세우다 마다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개인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10억을 벌었어요. 2020년에 마이너스 1억을 쳤어요. 그러면은 그냥 10억 2019년에 이익 발생됐을 때 요 밑에 42% 세율, 여기에 지방소득세 4.2%에 건강보험료 6.7%에 국민연금 9%까지 하면 55% 정도 되거든요. 55%? 57%? 한 60% 정도 될 수 있대요. 이쯤 되면 이제 국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나랑 반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법인으로 넣어놨으면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잘 보시면은 5억, 200억,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0%, 22%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건 삼성이나 이런 데 적용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세율 적용 받으면 그냥 내 개인 변호사, 개인 세무사 쓰시면 돼요. 그냥 내 직원으로서 주고. 아무리 가봐야 이 안에서 맴돌아요. 2019년에 뭐 10%, 20% 세율 맞아가지고 법인에 돈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억 되잖아요. 장사 쭉 되다 안 되다 막 이러면은 그거를 기간으로 이렇게 판판하게 펴갈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파도가 오면 맞고 아니면은 말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궁극적인 세율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크게 의미 있는 도표는 아닌데 한번 그려봤어요. 세율 차이가 하도 나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 뭐 농사 짓고 뭐 먹을 거 재배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까지 꼭 걷어야 되냐? 그럼 세금은 왜 걷는 거냐? 라는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 이제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 3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1년에 세금이 얼마 정도 거칠 것 같으세요? 답이 있는데요. 266조 원. 1년 예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에서 500조 사이라고 해요. 그럼 걷는 돈은 260조인데 나머지는 뭐 어디서 충당하냐? 이거는 이제 정부에게 쪽을 따로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세금 자체는 260조 정도 되는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 세 개만 합쳐도 이 260조의 75% 정도 돼요. 그 중에 종합소득세가 1위로 제일 많이 거치고 있죠. 세금을 걷는 근거는 이 밑에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농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농업을 한다거나 뭐 광업은 거의 없을 거고,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근데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이 세법 관련해서 들으시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그냥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세법은 항상 실질주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농업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농업인으로서 이
농업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다른 거로 서류는 그렇게 갖춰놨는데 실제로는 나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러면은 회사원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회사원 기준으로 이거를 뭐 농사 관련해서 뭐 면제받은 거가 있다던가 뭐 이러면은 이거 다 취소하고 회사원으로서 그 과세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랑 비교하시면 되면은 상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회사법,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에 관련된 법률 이런 경우에는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한 7단계 절차가 있어가지고 이 서류 요건들을 다 갖춰야지 이게 문제가 없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졌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업이 있냐, 그 사업소득이 실질적으로 농사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이냐 이거를 따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을 따지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은 국세청이랑 나랑 의견이 달라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이 민사소송이 되거든요. 그럼 법원 가가지고 싸우면은 결국은 증거법정주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법은 실질주의로 가요. 그래서 농업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를 과세해요. 뭐 다른 도소매야 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다른 건 다 업종을 썼는데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산과 책임이라는 건 이제 내 책임하에 내 계좌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살았다 라는 의미고요. 계속한 목적이야 뭐 아실 거고, 이렇게 1번에서 20번까지 쭉 써놓고 21번에 이거랑 비슷한 거는 다 과세할래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과세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행위를 하면은 그거에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거에 애매하게 약간 걸쳐있는 게 비트코인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나 뭐 사업소득세나 증권거래세나 이런 걸 과세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비트코인이 폭락 망해가지고 요새 다시 또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서 만들어 나가는 입장인 거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농업에서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되게 말이 어렵게 써놨는데,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업소득은 쭉 있는데 농업도 과세한다. 근데 작물 재배업 등 식량 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라고 써놨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관련 의랑 주는 대체로는 좀 과세하는 편이고요. 주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먹고 살 만한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 식에 대해서도 그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까지 세금을 매기면 너무 빡빡하니까 식에서도 약간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2012년도에는 그냥 작물 재배하면은 뭐 농민인데 뭐 이런 것까지 과세를 하냐라고 해서 그냥 다 소득세를 배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매겼어요. 근데 15년부터 작물 재배업 중 먹는 것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개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작물 재배업이 대체 뭐냐?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깻잎 한 장 차이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세금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낼 거를 안 낼 수도 있다든가, 난 안 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억의 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다는 보장이 또 없고, 그럴 때 이제 그냥 차라리 돈 주고 전문가를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농업소득에서 먹는 거, 재배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뭔가 작물을 재배하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삼 이런 것도 있어요. 인삼도 먹는 거잖아요. 인삼은 입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구분은 이런 기준을 따라가시면 돼요. 인삼 꼭 살면서 먹어야 돼요. 그냥 추가적으로 에디셔널하게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감자, 쌀, 보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주식 범위에 포함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 곡물 및 기타 아무튼 먹을 거 작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자세하게 써있지는 않잖아요. 이 구분이 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구분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전에도 포함해서 똑같이 먹는 것처럼 비과세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수익 금액, 그러니까 매출 금액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 농가 부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그맣게 민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리라든가 돼지 뭐 이렇게 몇 마리 좀 농사하면서 곁다리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전문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 정도까지 세금 매기지는 않을게. 근데 그 기준도 3천만 원까지는 봐주는데 그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왜 뭐 일반 소득은 그 농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농업, 임업, 축산업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런 농업 관련 소득 빼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일반 소득이고 이거는 그냥 다 과세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에서 비용 빼서 소득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다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식생활의 기본적인 먹을 것들에 대해서는 사는 것도 부가세 과세하지 않고 이 만드는 것도 소득세 과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세금 쪽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외에 다른 재배업 같은 경우에 약간 디테일하게 써놓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 10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조금 흘려들으셔도 되긴 하는데 국세청이 볼 때 그러면 어떤 업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기준을 국세청이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만드는 표준산업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몇 가지의 직업이 있고 뭐 어떤 업종이 있고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 통계청인데 여기서 이 작업을 해놓으면은 이 자료를 가져가서 국세청이 업종 구분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농업도 하고 내가 인터넷 쇼핑몰 판매도 하고 이렇게 옷에도 관심이 많아서 옷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떼다가 팔기도 하고 그럼 사업을 한 3가지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업성을 얘기를 드렸는데 쌀에 대한 거라면 내가 쌀을 농사를 짓기도 하고 쌀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쌀을 떼다가 팔기도 하고 이러면 사업이 또 3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농업이랑 인터넷 판매하고 이런 거 그냥 도소매일 거고 내가 떼다가 파는 것도 도소매일 거고 내가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업으로 고공부, 뭐 옛날 이제 기념품 같은 거 비슷한 거죠. 민박, 음식물, 특산물 그리고 조그만하게 동물들을 사육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농가 부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농가 부업에 포함되는 금액 요건이랑 이런 행위적인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업종 요건이 2개가 엔드 조건으로 충족이 되면은 그런 거는 독립해서 사업을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써놨잖아요.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독립된 사업으로 보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그냥 작물생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원 기준으로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다음에 있네. 축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그맣게 동물 키우고 이런 거는 이렇게 동물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기준 초과하면은 이게 그냥 곁다리로 부업으로 돼지 한 마리 키우고 이런 거가 아니라 약간 좀 많이 키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를 하자라는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고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그맣게 뭐 막걸리 만들거나 뭐 이런 거, 동네 어르신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냥 조그맣게 소나무 몇 그루 키워가지고 뭐 판다던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든가, 이게 지금 가나다라만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은 농업소득 비과세 소득이에요. 위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서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쌀이든 사과든 재배를 해가지고 그냥 도매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농업소득의 유통 경로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노지에 가다 보면 도로 주변에 판매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농업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을 해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 판매장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을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를 둘로 나누면은 농사를 지어서 이거를 수확한 내가 있고, 그거를 떼다가 일반 사람한테 파는 내가 있다고 치면은 그 농사는 나는 봐주는데 떼다가 판 사람은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판매장을 특설해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세가 되겠죠. 제조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약간 거리가 좀 있는 얘기고,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해요.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해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간단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작물 재배업으로 봐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써있죠. 제조장이나 판매장은 특설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건을 항상 달아요. 자기들도 사실 이 답변 달아주고 이런 사람들도 다 공무원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판례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국세청에 질문을 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답변을 해주기 전에 이제 여러 결제 절차를 거치고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왜냐면 이거를 비과세 빈다고 했다가 세금 매겨지면 이제 싸움 생기니까 나중에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도 판매장 설치 없이라고 써있죠. 여기도 판매장 설치 없이. 내가 직접 판매장 설치하면은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판매장 없이 그냥 인터넷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업으로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킨 거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식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비과세고, 그냥 그 식용 외의 작물 같은 경우에 10억까지는 비과세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약간 농촌 부분에서 집 남고 이러면 펜션으로 개조해가지고 펜션으로 빌려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위에도 보면 민박 같은 경우에도 부업으로서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구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에 대한 거를 여기 써놓은 건데 이건 사실 약간 좀 곁다리 소소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농업촌 민박 사업이라는 게 위쪽에서 얘기하는 농업에 이렇게 부수되는 부업으로서의 사업인 거고 숙박업은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내가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자세한 핵심은 이 맨 밑에 있어요. 농업인 부업소득 3천만 원. 이 기준으로 이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요즘에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랑 건강보험공단이 되게 자기들 실적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왜 관계자분은 없으시죠? 거기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좀 조심스러워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계속 농업 관련해서 비과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랑 합치면 한 6.7%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작아 보이지만은 아까 뭐 세율 뭐 한 30% 정도 적용이 되고 거기 지방소득세 기본적으로 세금의 10%가 붙으니까 30% 세율이면 3%가 추가로 붙는 거죠. 거기에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 이렇게 합쳐지면 벌써 48%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준조세로서 어느 정도 부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농업인으로서 농사 사업을 하는데 그럼 사업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소득이 따로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던가 동거하는 형제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내 건강보험료는 따로 안 내고 숨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대표자로서 하면은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양가족에서 빠져나오는 조건이 부양가족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 좋아지는 거죠.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부양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충족이 돼야지 피부양자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페이지 볼 때는 요거에 이제 주안점을 보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은 보통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요. 기준시가 기준으로 5억 4천 정도 넘는 재산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가고 종합소득이 3,400만 원 넘는 경우인데 이 종합소득 안에 사업소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폐지된 규정이고요. 이거 얘네들 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 조그맣게 써놨죠.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이 사업소득이 종합소득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식량작물 재배소득 같은 경우에 어차피 비과세니까 이 소득이 아예 없는 거고 식량작물 외의 부태작물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잡히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따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10억 아래일 때는. 근데 또 이게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으로서 거기 직원으로 등록이 된다 이러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자는 법인이 있는 거고 난 거기에 직원이니까. 아니면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냥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내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건 아니죠. 협동조합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거고 난 거기 조합원일 뿐인 거지. 이런 식으로 나눠보실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사업 소득이 10,000원이라도 있으면은 피부양자에서 벗어나서 따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거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은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넘는 경우, 뭐 연 50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인데 사실 이게 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대체로는 따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실적 올리려고 현황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직권으로 가입시키려고 전화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는 비과세되고 어떤 거는 뭐 어떤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농사 짓는 분들 잘 없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냥 쭉 하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다. 네, 인터넷 좀 배워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판매하면은 문제가 좀 크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토시판매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똑같이 그냥 농사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봐준다고 했잖아요. 그 농사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봐주려면은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내가 내 업종을 어떤 걸로 할지 내가 직접 고를 수 있거든요. 이때 그냥 인터넷으로 도소매로 판매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세되는 소득으로 이제 설정이 돼버리는 거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나 농민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농업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실질주의와 형식주의 이 부분이 충돌이 하게 되는데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는데 말을 잘못해서 과세를 받게 됐어요. 이거 나중에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적법하게 절차만 거치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이제 낸 세금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때 인터넷 판매 토시판매업자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걸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할 때 꼭 본인이 하는 업종과 관련된 농업이든 임업이든 축산업이든 그거를 짚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니요, 따로 해요. 예, 뭔가 자동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자동으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그 세금을 걷어가는 거는 좀 자동으로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도 있죠. 원하면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절차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네. 여기도 그래서 간단하게 써놨죠. 제조장을 특설하면은 얘네가 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너 그냥 이거 농업보다는 그냥 떼가지고 팔려고 그러는 거지. 너 어차피 제조장 특설하고 아니면 판매장 특설하고 이러면은 내가 농사 짓는 거 외에도 다른 데서도 기회 있으면 떼다가 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가 되는 거고. 이거는 개인 사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법인은 상관이 없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이 농업 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식장부라고 하는 거는 죽었네. 복식장부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우리 옛날에 이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용돈을 받거나 그러면 용돈기입장 1년로 쭉 쓰잖아요. 뭐 월급이 200만 원 들어왔는데 거기서 500원 콩나물 사고 숙취 해소제 5,000원 주고 사고 이렇게 남아서 150만 원 남았다. 이거를 1년로 쭉 쓰는 거를 간편장부라고 해요. 이 용돈기입장 방식으로 쓰는 거를. 근데 일반 법인 같은 경우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복식장부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 재무상태표도 보면 그 결과적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대변이라고 해서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오른쪽 숫자들의 합계가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간편장부, 그러니까 일렬로 쓰는 용돈기 입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콩나물 500원이라고 썼는데 그때 좀 피곤해가지고 봉을 2개를 더 붙였어요. 그럼 콩나물이 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콩나물이 진짜 5만 원치 산 건지 500원치 산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오류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전통적으로 쓰는 복식장부라는 거는 이 왼쪽에서 뭔가 잘못 썼으면 이 밑에서 서로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금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금액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인데 올해 매출이 3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 같은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할 때는 2019년에 3억을 넘었다라는 게 12월 말일에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적용이 돼요. 그 한 해씩. 3억 넘었으니까 앞으로 쭉 100년이든 만년이든 쭉 적용된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만 적용이 되고 또 3억이 안 되면은 그 다음 해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외부 세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머릿속에 안 넣으셔도 되고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성실 사업자라고 되게 피곤한 규정이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의 장점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횡령 얘기도 하면서 돈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고 다른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많이 벌려 많이 내는 단점이 있지만 돈을 쓰는데 전혀 제약이 없거든요. 그냥 세금만 내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처럼 법인은 이제 모든 계좌 내역을 검토를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좌 내역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실 사업자에 해당되게 되면은 계좌 내역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법인처럼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이게 되게 피곤한 규정이 생겼는데 이 성실 사업자에서 얘기하는 저 15억이라는 수익 금액도 결국은 비과세를 다 빼고 15억이 넘었을 때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매출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돼요. 미리부터 정할 필요는 없어요.